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올해 상반기 소독제, 세정제, 의료기기 이런 보건산업 수출액이 100억 달러에 이른다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됐다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지요. 배달 산업도 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서비스들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한 산업이나 골목의 소상공인들 또 고용 불안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들에게 위기는 그저 위기일 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러할 수도 있고요. 자, 예상치 못한 커다란 변수가 누군가에게는 재난, 누군가에겐 호재가 됩니다. 이 90년대 IMF 그 사태를 떠올려 봐도 그랬죠. 자, 옛날 이야기 중에 우산장수와 부채장수 어머니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어머니는 비가 오면 부채 파는 자식을, 날이 개면 우산 파는 자식을 걱정했다고 하지요. 감염병 사태라는 이 빗줄기 속에서 우산장수에게는 박수를 쳐줘야 되겠지만 부채장수를 걱정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닮은 그 튼튼한 안전망도 필요한 게 아닌가. 정말 이런 시기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7월 30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뉴스픽으로 또 시작을 해보죠.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원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좀 창피한 뉴스라 가지고 이 어제 하루 종일 지금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국제망신이라는 단어가 올라가 있어서 뭐지? 그러고 다들 이렇게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대통령의 그제 전화통화에서 외교 간의 성비위 문제가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정인지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국가의 정상 간 대화에서 상대국의 외교관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네. 더군다나 그 사안이 그렇게 유쾌한 사안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국제망신이라고 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사건을 좀 종합해 보면 예. 이런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7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 있는 그 고위 남성 외교관 편의상 A씨로 칭하겠습니다. 네. A씨가 2017년 말에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 B씨의 엉덩이와 가슴 등의 신체를 만져서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외교부 감사관실이 그 다음에 2018년 감사에서 그 뉴질랜드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감봉 1개월 처분이 A씨에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감봉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네. 뉴질랜드 남성인 B씨가 2019년에 다시 A씨를 뉴질랜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A씨 그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그분은 뉴질랜드 근무를 마치고 아시아 지역 공간에 부임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또 수사가 되냐 마냐라고 보였는데 최근에 뉴질랜드 언론에서 이 사건 자체를 심층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굉장히 여론에 또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것이 양국 간의 대화에서도 의지에 오르게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뉴질랜드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름, 얼굴이 화면에 공개됐다고 하고요. 특히 뉴질랜드 언론에서 문제를 세운 점은 지난 2월에
우리나라에서 갔던 그 외교관에 대해서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그러니까 중한 벌로 생각을 한 거죠. 거군요. 그리고 현지 언론에서 보기에는 혹시 한국 정부가 혹시 협조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수사에 협조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이쪽에서 언론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통화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쾌한 소식은 아닌데 지금 외교부에서 이번 사안이 불거졌던 상황을 당시 돌아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혐의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현지 언론에서 굉장히 분노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성찰이 필요하고, 이게 진짜 성비위 문제, 외교관의 성비위 문제가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어느 정도 일이 있었냐면요.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소환된 외교관이 파면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7년, 18년, 2019년에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직원들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을 받는다든가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외교부에서도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 또 외교관들의 성인식 문제라든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고 또 더구나 해외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는 것 때문에 참 또 좀 더 부끄럽기도 한데, 어쨌든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이게 지금 외교부에서는 지금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아까 국제망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말림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참 이례적이고 나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에 외국 외교관이 우리 직원에게 만약에 성추행의 가해를 가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층이 외국 정상에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자국민 보호의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가 되는 A씨가 뉴질랜드의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뉴질랜드 경찰이 그 대사관 안에 이제 CCTV 같은 거 공개를 해달라 그랬더니만 그 자료 제공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나서 공론화가 되니까 다시 또 조사를 더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기존에 이 문제로 조사를 하고 나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동남아 쪽에 있는 영사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문제는 뉴질랜드 쪽은 총리를 비롯해서 2017년 사건인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사를 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만큼 인권의식이 강한 나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백인 남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인데 동성에게도 강제추행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2013년에 형법이 개정이 돼서 부녀였던 피해자를 이제 없앴기 때문에 남성, 여성 다 강제추행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외교관은요, 그러니까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이거를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외교부에서 2016년에 자체 TF를 만들어가지고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은 수위를 불문하고 재고임 금지하겠다 그러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만약에 솜방망이로 계속 간다 그러고 이 사람이 계속 다른 영사를 돌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뭐 공직에서 일했던 경험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알려져봤자 우리 조직 망신이야, 국제 망신이야. 그러니까 되도록 조용히 빨리 처리해 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실은 피해자들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더 커진 이유가 이 뉴질랜드 남성 직원이 경찰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자기네 나라 외교관 비호하려고 대충 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계속 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비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순간 일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초기부터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피해자가 좀 납득할 만한 어떤 처분을 내렸다면 이렇게 외교 문제로까지 떠오르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교부의 초기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감봉 1개월을 받은 이후에 박사님께서 지적했듯이 또 어떤 외교관으로서 다른 지역에 근무하게 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성범죄에 비해서 더 무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관의 신분으로서 나라 망신을 시킨 거거든요. 네, 그들은 또 면책 특권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공무상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이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냐. 당시에 CCTV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어떤 현지의 요청에 대해서 한국 대사관이 거부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개인 간의 성범죄를 넘어서 한국 정부가 성범죄 외교관을 비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 여론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결자해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언론을 보면 지금 이 피해자 남성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권위에도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덮는다고 나라 망신이 덮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맞게 처리를 해서 한국 외교관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안 하겠구나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좀 힘들더라도 제대로 된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 이거를 적절하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범죄인 인도 요청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와 한국 간의 외교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도 취임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공직기강 확립 얘기를 하면서 외교관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너무 관용적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이제 성추행으로 주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었는데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이 징계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뭐 특권 면제 이런 걸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암암리에 제 식구 감싸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아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성비 한번 저지르면은 이제 징계를 받는다. 뭐 수위에 관계없이 재보임을 금지하는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이제 취재기자 시절 해외에 가서 외교부의 이제 직원분들을 만나면 사실 훌륭한 직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는 경우,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있는 경우엔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다수는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몇몇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왜 우리 이제 외교 공간에서 갑질 논란도 있었잖아요. 직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시키고 뭐 요리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오히려 나라 밖에 나갔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범죄인 인도 준답 교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뉴질랜드하고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확인된 경우에 대부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더 큰 문제는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여론이 나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참 신중한 그런 선택이 필요하네요. 지금 재난방송 속보가 지금 들어와서 잠시 좀 알려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폭우로 지금 침수된 대전 아파트 주민 1명이 사망하는 등 지금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7월 30일 10시 10분 오늘 10시 10분 완주군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지금 발령을 합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안전에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삼내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지금 인근 지역 주민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홍수 피해가 좀 예상되는 지역들이 많아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인터넷 또 스마트폰 여기 홍수 알림이 앱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홍수 상황과 기상 변화를 좀 수시로 주의 깊게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천변에서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또 야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많고 또 공사를 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은 안전지대로 좀 대피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당연히 안전한 곳으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10시 기준으로 산사태 경보가 난 지역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단양군, 보은군, 그리고 경상북도 상주시 발령이 돼 있고요. 산사태 주의보는 충청북도 음성군, 청주시, 증평군, 또 그리고 제천시, 영동군, 옥천군, 괴산군, 그리고 경상북도 예천군, 안동시, 영주시, 김천시, 전라북도 부안군,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그리고 경기도 안성시, 여주시, 경상남도 거창군, 세종시에 지금 발령이 돼 있습니다. 10시 기준으로 산사태 경보 지역과 주의보 지역이 꽤 넓게 충청도 지역과 경상도 그리고 일부 전라도 지역 또 경기도 지역에도 지금 발령이 돼 있으니까 모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지금 안 그래도 집중호우 얘기 제가 해드렸는데 부산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지하차도에 갇혔다가 숨진 시민들 소식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시민들의 유족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가슴 아픈 청원입니다. 청원 제목은 사람이 먼저죠. 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죠. 맞죠?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3일 밤에 그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50대 60대 남성 2명하고 20대 여성이 3명이 숨졌습니다. 지하차도에 갇혔다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의 삼촌이라는 분이 청원을 하셨는데 네. 부산 시내에서 3명이 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산역 앞 부득길로 가는 지하차도이다. 부산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도시가 아닌데 도시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부산이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4월에 오고던 시장이 사퇴를 하고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사고의 수습부터 장례까지 전부 유가족이 했다 그래요. 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시장 대행을 만나겠다라고 찾아갔더니 예. 어떻게 말을 했냐. 권한 대행을 만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족분들은 이걸 문전박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민주당 부산시당과도 면담한 녹취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우 경보가 왔는데 매뉴얼대로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사람이 먼저인데 이거 이런 사고가 계속 나타나는 건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마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났을 때 언론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KBS도 뭐 저희도 조금 더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 행정적 대응을 본다면 아무래도 지방과 서울 이 수도권과의 차이가 좀 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섭섭함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이 수도권 중심주의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부산도 그렇지만 지금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부 지역, 그 남부 지역 이런 데도 지금 비 피해가 큰데 어떻게 본다면 크게 주목해서 지금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고를 볼 때마다 안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허술한 곳이 발견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 수가 더 작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약간 소외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하차도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습니다. 네. 안전 매뉴얼이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상특보 발효 전에 뭐 감시원을 배치한다던가 그쪽에 차량이나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사전에 매뉴얼이 있는데도 지키지 그렇죠. 않아서 지금 2020년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무슨 산사태가 난 것도 아니고 그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발생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족들이 아마 더 분노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 않았을까. 인재가 아니었을까라는 네. 좀 의문을 가질 것 같고요. 유족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며 위로해 주기를 바랐다라는 이 말을 저는 행정하시는 분들 좀 가슴 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거기서 뭐 죄송합니다 혹은 뭐 우리 잘못이다라고 하면 법적인 분쟁이 일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야라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치인이라든가 고위직 행정직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유가족들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진심 어리게 그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또 처리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처리를 도우려고 노력했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분노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적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요즘 행정 얘기할 때 적극 행정이라든가 현장에서 공감하는 행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더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무원 관료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스마트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지만은 한편의 문제점이 우리가 복지부동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움직이지 않는다.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이게 더 심해지면 복지 안동까지 간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눈만 굴린다.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측에 만약에 이렇게 유족들이 갔을 때 이런 반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유족분들이 소송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냉정한 반응이죠. 아까 공감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이런 문제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면 자칫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돼서 나중에 뭔가 책임 소재를 추궁당할까 봐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공감을 해주고 같이 손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부산 동구청에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지하차도 관리와 통제를 맡았음에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경찰서가 부산경찰청이 지금 맡았습니다. 이번에.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넘어간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제가 부산에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 침수된 차에서 2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동래구 우장춘 라는 데였습니다. 거기도 지하차도였거든요. 그때 이후에 동구청이 이 초량 1동, 2동에도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매뉴얼이 있어도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방 소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늘 지방 분권, 지방 균형 발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지방은 지방이 아니라 변방일 뿐이다. 이런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만약에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인근 수도권으로 만약에 어떤 이런 재난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은 방송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전라도 쪽은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지금 충청도로 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런 재난은 함께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KBS도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고 재난방송 앞으로 좀 더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대전과 갑천에 지금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각 지역에 지금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 1TV 뉴스 특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잠시 1텔레비전과 동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가지 더 말씀하시고 연결할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 잠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면 시동이 꺼지면은요 차를 버리고 대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피를 하고 싶은데 침수가 되면 문이 열리지 않죠. 차문이. 물이. 그래서 망치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차 안에. 그랬다가 망치로 깨고 유리를 깨고 나가야 되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놀래서 급 가속을 하면은 시동이 꺼집니다. 놀라지 말고 서행을 해서 빠져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뉴스픽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